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선생님이 저번에 목차를 설명하면서 가장 맨 처음에 뭘 배운다고 했었죠? 그쵸. 현대생활, 그리고 현대생활에서 나타나는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윤리학에 대해서 배운다고 설명을 했었어요. 우리가 이 파트에서 이론적으로 다룰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첫 번째로는 윤리학 자체에 대한 공부입니다. 윤리학이란 무엇을 의미할까? 어떻게 구분되어 있을까? 그리고 그 구분되는 윤리학별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에 대해서 탐구를 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이제 앞으로 생명, 사회, 과학, 문화, 평화와 공존 파트에서 이제 살펴볼 사상가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현실 사회에, 현대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윤리 이론들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윤리학의 구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윤리학의 구분은 왜 이렇게 배우느냐, 여러분들 배우다 보면 이거 왜 배우지? 싶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많은 윤리학의 구분 중에서 사실 배울 내용은 대부분 규범 윤리학이에요. 근데도 윤리학의 구분을 굳이 배우는 이유는 여러분들 수능 그리고 모의고사에 1번 문제로 출제되기 때문입니다. 윤리학을 어떻게 구분짓느냐에 따라서 이제 탐구하는 내용들이 다 달라지는데요. 이 구분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은, 그래서 우리가 생활과 윤리에서 배우는 윤리학의 특징은 무엇인가 입니다. 그래서 구분도 할 줄 알아야 하고, 우리가 배우는 생활과 윤리에서 배우는 학문의 특징은 무엇인지, 왜 나타나는지 동시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밑에 이제 그 노트 정리를 하는 이제 화면을 틀 거기 때문에 이제 얼굴은 안 나오고요. 노트 정리 내용은 한 이 정도 분량돼요. 이 정도 분량되니까 체크하고 같이 필기를 한번 시작해 봅시다. 선생님 쓰면서 설명을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윤리이론 강의 노트 정리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배울 단원은 여기 나와 있는 현대삶과 실천윤리라는 대단원의 첫 번째 중단원, 현대생활과 실천윤리에 대해서 배울 건데, 선생님 지금 이게 인쇄가 잘못돼서 이렇게 나왔는데 선생님 제대로 수정해서 밴드에다가 파일 올려놨거든요. 그거 다운로드 받아서 인쇄해서 노트로 써도 괜찮고, 인쇄기가 집에 없는 친구들은 개인 노트에 정리해도 됩니다. 우리 탐구과제 먼저 볼게요. 실천윤리학의 등장 배경을 이해하고 윤리학을 구분하여 설명해보자. 윤리학의 구분을 우리 왜 배우냐면 첫 번째 이유는 사실 수능과 모의고사 1번 문제는 늘 윤리학의 구분이에요. 윤리학의 구분을 배우지 않으면 1번 문제를 맞추기가 어렵겠죠. 늘 1번 문제는 변함없이 윤리학의 구분 문제였어요. 그래서 살펴봐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윤리학이 어떻게 구분되어 나왔는지를 알게 되어야 실천윤리학이 왜 생겼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두 가지 이번 시간에 배워볼 거예요. 이번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윤리학의 구분, 그리고 실천윤리학 이런 것들 알아야 되는데, 그럼 윤리학이 뭔지도 알아야겠죠. 윤리와 사상을 배운 친구들은 윤리학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금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윤리와 사상을 배우지 않은 친구들은 윤리라는 게 좀 낯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윤리의 의미, 그리고 윤리학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볼게요. 윤리학이란 윤리를 탐구하는 학문일 거예요. 윤리란 무엇이냐면 무리륜자에 이치 있자. 무리를 일륜륜자예요. 무리륜자가 아니라 이제 무리륜 앞에 이제 사람인 변이 붙어서 사람이 무리를 이루고 있는 일륜의 이치인데, 사람이 모여 살려면, 다 같이 살려면 최소한 지켜야 할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윤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 배려하고 성실해야 하고 나눠야 하고 도덕적으로 행동해야 하고 지적으로 행동해야 하고 남을 잘 도와야 하고, 요런 것들. 그래서 윤리라는 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도덕적 행동의 기준과 규범, 이걸 윤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윤리학이라는 건 이 규범을 탐구하는 학문이겠죠. 윤리학을 최초로 이제 다른 법학, 논리학 이런 데에서 분리해낸 학자가 있어요. 그 학자가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윤리학을 어떻게 구분해내냐면 이거는 수학, 논리학 이런 사실학문 순수이론과는 조금 다르다. 이 윤리학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당위에 관한 학문이다 라는 거였어요. 이 당위라는 건 마땅당자의 할 위자, 마땅히 해야 되는 것에 대한 학문이지 수학이나 다른 논리학처럼 사실에 대해서 다루는 학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다른 철학이라든지 논리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분리를 해낸 거죠. 사실 윤리는 여러분들 철학, 선생님 여기 철학적 지에 써놨는데 이 철학 중에서도 인간과 관련한 철학을 윤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철학의 꽃은 윤리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윤리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에 대한 철학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최종의 목표, 가치 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치 있는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 이게 윤리학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글씨 잘 보이죠, 여러분? 그렇게 작지 않죠? 윤리학을 방금까지 배웠어요. 윤리학이 무엇인지. 그러면 이번에는 윤리학의 구분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윤리학을 지금부터 구분해 볼게요. 윤리학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규범, 메타, 기술 이렇게 세 가지. 근데 이 규범 윤리학이라는 것 안에 이론 윤리학과 실천 윤리학 이렇게 두 가지가 더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는 세 가지로 나뉘고 세부적으로는 네 가지로 나뉜다고도 볼 수 있어요. 잘 안 보일까봐 선생님 구도를 조금 바꿨어요. 이거는 거치대예요. 윤리학의 구분을 보면은 첫 번째로 규범 윤리학. 이 있어요. 규범 윤리학은 두 가지로 또 나뉘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론 윤리학 그리고 실천 윤리학 이렇게요. 쉽게 생각해보면 이론 윤리학은 어떤 것을 해결하는 토대가 되어주는 이론을 의미하는 거고 실천 윤리학은 현대에 적용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내는 실천적인 윤리학이라고 보면 돼요. 이 이론 윤리학과 실천 윤리학의 등장 배경을 보면은 이론 윤리학이 먼저 있었고 이제 이게 현대에서는 잘 안 먹히니까 실천 윤리학이라는 응용 윤리가 탄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천 윤리학은 응용 윤리학이라고 보기도 해요. 그래서 이론 윤리학은 토대가 되어주는 학문, 실천 윤리학은 적용을 해주는 학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론 윤리학을 살펴보면 이론 윤리학의 의미는 도덕 법칙, 도덕 원리, 도덕 규범을 정립해주는 역할을 해요. 즉 어떤 판단을 내리는 토대가 되어주는 것들이 이런 도덕 법칙, 도덕 원리, 도덕 규범 같은 것들이죠.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미리 만들어진 이런 법칙, 원리, 규범들이 있어야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 있잖아요. 정립이라는 건 바를 정제 설립자, 바로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 세워서 어디에 써먹냐? 어떤 도덕적 행위를 했을 때 이게 과연 도덕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정당화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정당화하기 위한 이런 법칙, 원리, 규범들을 정립했던, 제시했던 학문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다 배웠던 의무론, 벤담, 밀 하면 생각나는 공리주의,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윤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의무론, 공리주의, 덕윤리 우리 윤리와 사상 교과에서 배웠죠. 맞아요. 윤리와 사상이 이론 윤리학이라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생활과 윤리 과목은 실천 윤리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천 윤리학은 왜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이론 윤리학은 다 근대, 고대에 있었던 학문이에요. 근대 칸트, 벤담과 밀 공리주의,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윤리이다 보니까 근대나 고대에 생겼던 학문이어서 현대에 적용하기에는 약간은 무리가 있겠죠. 라떼이스 홀스, 라떼의 이야기가 미래 세대에는 적용이 되지 않듯이 이때의 이야기는 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운 무리가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생긴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이 현대의 삶, 현대생활, 우리 이 단원의 제목이었던 현대의 삶과 현대생활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선생님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반듯하지 않은데 이해해주세요. 자,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게 뭐냐면 사회변화예요. 그리고 과학기술 변화예요. 여러분, 사회와 과학기술은 점점 빠르게 발달을 해요. 사실 이거보다는 이렇게 발달하는 게 더 맞겠죠.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발달하는 이런 곡선을 그리는 그래프가 나오기도 할 텐데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고 우리의 가치관도 많이 변화했어요. 그리고 과학기술도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지금은 운전자가 없어도 차가 운행을 하고 카메라가 하늘 위로 날아다니고 심지어 균형도 잘 잡고 흔들리지도 않아요. 우리 핸드폰도 선생님 스마트폰 쓴 지 8년 정도 됐는데 맨 처음에 썼던 사이언의 미라크라는 모델과 지금 쓰는 아이폰 X 모델은 천지 차이예요. 그때는 인터넷이 되더라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워낙에 느렸기 때문에 컴퓨터가 훨씬 편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컴퓨터보다 훨씬 더 많이 이용하는 매체가 요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다 해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놀이터에 나가 놀지 않아도 놀거리가 있죠.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재밌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유튜브를 즐기죠. 이런 과학기술 발달, 사회 변화는 가파르게 발달을 하는데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윤리적 논의예요. 사회 변화와 과학기술 발달이 일어나면서 사회의 가장 중요한 학문 중에 하나, 윤리. 이 윤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생기는데 우리 이거를 문화가 발달하는데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의식 수준을 문화지체 현상이라고 부르듯이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학자가 있어요. 이 사이의 공간 있죠. 요 공간. 요 공간에 대해서 비어있다 이거 뭐라고 불러야 되냐 했던 학자가 한스 요나스라는 학자예요. 윤리적인 빌 공자의 하얄 백자 공백이라고 부르는 이거를 요나스가 이야기를 했어요. 교과서 11쪽에 나와 있어요. 선생님 간단하게 교과서 장면 잠깐 보여주면은 이게 요나스예요. 독일의 생태학 철학자로 선생님 태어났을 때 돌아가신 분인데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윤리적 공백이라는 과학기술의 영향으로 파생되는 여러 문제에 대한 윤리적 논의가 빠르게 발전하는 과학기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생기는 공백. 요 공백을 윤리적 공백이라고 불렀어요. 이 공백은 무슨 문제냐? 이렇게 비어있는 사이에서 윤리적인 딜레마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첫 번째로는 임신중절. 낙태죄 폐지에 대해서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에서도 한번 난리가 났었는데 이 임신 중절에 대한 여성의 선택권이나 여성의 사회적 영향력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 변화도 빠르고 그다음에 임신 중절 수술에 대한 과학기술도 많이 발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리적인 논의는 느려지고 있어요. 아이의 생명이 중요한지 혹은 엄마의 선택권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아직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인 거죠. 또는 몰카 범죄. 몰카 관련한 범죄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유튜브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시사를 보다 보면 몰카라는 게 굉장히 작은 소형 카메라죠.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많이 생겨났는데 이 몰카에 대한 처벌이 아직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법들이 제정되지 않으면 몰카 범죄를 일으킨 사람에 대한 제대로 된 응당의 처벌이 좀 불가능하겠죠. 혹은 자율주행.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이제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차가 어떤 딜레마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윤리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윤리적인 딜레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생겨난 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실천윤리학인 거예요. 즉, 이 실천윤리학의 등장 배경이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실천윤리학의 역할은 이런 이론윤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어디에? 현대사회. 현대사회의 여러 문제에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현실에 바로 쓸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론윤리학이 하지 못했던 칸트, 벤담, 아리스토텔레스는 몰카를 경험해보지도 임신 중절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해보지도 자율주행 자동차를 타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실천윤리학자들이 점점 변하는 세계에 맞춰서, 현실에 맞춰서 대안을 마련하고자 윤리학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아까 얘기했던 2단원에서 6단원까지의 단원 제목, 생명윤리, 사회윤리, 과학윤리, 다 쓰진 않겠지만 문화윤리, 평화와 공존의 윤리 이런 것들인 거예요. 이 내용들은 교과서 14쪽에서 15쪽까지 살펴보게 되면은 쭉 나와 있거든요. 그게 우리가 앞으로 배워볼 실천윤리학, 응용윤리학, 생활과 윤리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실천윤리학의 특징을 하나 살펴보고 같이 넘어갈 거예요. 이 생명윤리나 사회윤리, 과학윤리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윤리학적 지식만 가지고는 불가능해요. 즉, 의무론에서 얘기하는 의무에 대한 것들, 도덕 법칙에 대한 것들, 정언명령에 대한 것들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즉, 윤리 지식도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이것 외에도 임신 중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이의 생명을 어디부터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 의료 지식 필요하고요. 법 지식도 필요하죠. 법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자율주행 자동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임신 중절을 이미 허용하고 있는 모자보건법이라는 법은 어디까지 지금 허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법 지식도 필요하고, 사회현상에 대한 간단한 지식도 필요해요. 사실 이런 문제들은 그냥 단순히 임신 자체만 문제가 된 게 아니죠. 사회 변화로 인해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많아지기도 했고,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기도 했고, 양성평등에 대한 개념이 많이 확산되기도 했기 때문에 이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식들이 한꺼번에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이게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특징을 뭐라고 부르냐면 학제적 성격이라고 부릅니다. 학제적 성격. 이 실천윤리학의 특징인 거예요. 사회문화 과목에서는 간학문적 접근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것과 이렇게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규범윤리학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론윤리학 그리고 실천윤리학. 이 외에도 다른 윤리학이 있는데, 메타윤리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윤리학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두 윤리학에 대해서는 생활과 윤리에서 많이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거의 나오지는 않는데 윤리학의 구분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는 많이 출제가 돼요. 이 규범윤리학만 있으면 되지 이런 것들이 왜 나왔는지 한번 볼 거예요. 이 메타윤리학의 메타라는 건 뭐냐면 분석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뭔가를 분석한다는 거예요. 메타와 관련된 내용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공부를 하려면 이런 것들을 아는 지능이 필요하죠.
내가 이론 윤리학을 아는지, 실천 윤리학을 아는지, 이런 것들이 그냥 일반적인 지능이라면 여러분들의 지능 밖에 있는 어떤 메타 지능이라는 게 있어요. 이론 윤리학과 실천 윤리학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거, 기억하는 데 필요한 거, 그것을 관리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메타 윤리학이거든요. 내가 사회 과목을 아무리 해도 안 돼. 잘 안 외워져. 왜 못 외울까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는 어떤가를 청킹, 묶어서 기억하는 게 좀 부족하구나. 이해해서 기억하는 게 좀 부족하구나 라는 거를 판단 내리고 분석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뭔가를 묶어서 기억하려는 혹은 이 흐름을 이해하고 기억하려는 연습을 하게 되는 것들. 그런 게 메타 지능이에요. 공부를 잘하려면 단순히 이걸 아는 것도 공부를 잘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되는지 내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능력, 그런 것들을 분석 능력, 메타 지능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메타 윤리학이고 이게 그럼 왜 나왔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규범 윤리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메타 윤리학이 생겨난 등장 배경을 보면 여러분들 칸트와 벤담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옛날부터 존재했고 한 번도 끊임없이 철학자와 윤리학자들은 늘 있었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국가들끼리 이익을 추구하고 확대하려고 남의 나라를 정복하고 제국주의적인 입장에서 누군가를 말살하는 처참한 세계대전이 벌어져요.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규범윤리학이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 제시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비윤리적인 상황, 비윤리적인 사건, 전쟁 등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칸트가 벤담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도덕적인 사람이 되라고 도덕적인 행동은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국가들은 사람들은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을까? 왜 살인을 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제대로 됐다면 인간들이 제대로 이걸 이해했다면 과연 이런 전쟁이 벌어졌을까?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윤리학들에 대해서 분석해보자 라고 해서 나온 학문이 바로 메타윤리학이에요. 이 메타윤리학은 세 가지를 분석해요. 점점 범위가 작아진다고 보면 되는데 이런 윤리학 자체가 학문적으로 성립 가능한지, 의무론 공리주의가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도덕적인 명제들이 논리적으로 옳은지, 그리고 그 명제에 쓰인 언어들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그 의미를 분석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다시 한번 선생님이 적어볼게요. 윤리학 자체가 의무론이 공리주의가 덕윤리가 학문적으로 성립 가능한가? 이걸 따지려면 뭘 봐야 되냐면 의무론에서 이야기하는 도덕적 명제들 있죠. 사람은 감정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혹은 사람은 이익을, 결과를 고려하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 라는 명제가 있었을 때 이 이유들을 칸트가 붙이죠. 쌤이 설명해줬듯이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는 분명히 도덕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근거들을 붙이는데 그 도덕 명제와 이 도덕 명제들을 통한 도덕 추론들이 논리적으로 오류가 없고 모순이 없는지 논리적 타당성을 분석해야 해요. 그리고 이 명제 속에 숨겨진 도덕 언어들 있죠. 숨겨진이 아니라 쓰여진 도덕 언어들. 예를 들면 선하다, 나쁘다 라는 이 언어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도 분석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칸트는 도덕적으로 옳다, 그르다라는 말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근거를 대요. 근데 그럼 옳다라는 건 뭐냐?
사람이 선하다라는 건 뭐냐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그 도덕 언어들을 분석하고 이야기하는 게 메타윤리학이에요. 선하다의 선은 착할 선 혹은 좋을 선자를 쓰고 우리가 보통은 좋음이라고 그 서양의 굿이라는 단어를 선하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 좋을 선, 착할 선이 어디까지가 착한 거지? 어떤 게 착한 거지? 라는 의문을 불러일으켜요. 여러분, 우리 너 되게 착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런 특징을 가진 아이들에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생각을 많이 드러내지 않고 남을 잘 배려하고 남의 의견을 잘 순응하고 따라주는 그런 사람에게 너 되게 착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과연 그게 착한 걸까? 그게 정말 좋은 걸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물론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게 옳으니까 따라야지 라고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냥 순응하는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전쟁에서 굉장히 활약을 보여줬던 히틀러가 전쟁 통해 유대인을 학살하자라고 했을 때 그 명령에 순응했던 사람도 과연 선하다라고 할 수 있느냐, 착하다라고 할 수 있느냐. 즉 이런 측면에서 선하다, 나쁘다라는 말들, 도덕 언어들의 의미를 분석하는 일도 이런 윤리학을 분석하는 일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래서 큰 범위에서부터 작은 범위로 윤리학 자체, 그리고 그 윤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명제와 추론, 그리고 이 추론과 명제 안에 담겨져 있는 도덕 언어 점점 이렇게 줄어들죠. 범위가 작아지죠. 그래서 그런 범위에서의 분석을 하는 윤리학이 메타윤리학이다 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술윤리학은 이 기술은 과학기술의 그 기술이 아니라 기록할 때, 서술할 때 그 기술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기술윤리학이 하는 일은 뭐냐면 윤리학이라는 거 여기서 말하는 규범이라는 거, 법칙이라는 것들은 전 세계에서 다 달라요. 문화권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에서 아시아 대륙에서 하고자 하는 어떤 윤리적인 규범이나 법칙이 다 다르죠. 그런 것들을 적는 거예요. 적는 거. 즉 사회의 윤리적 관습과 문화 등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서술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이론윤리학이, 실천윤리학이, 그리고 메타윤리학이 어떤 걸 했든지 간에 문화권별로, 대륙별로, 사회별로 어떻게 다른지 그 객관적인 기술과 서술이 지금까지 없었다면 역사를 알 수 있는 사료가 없는 것과도 마찬가지예요.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그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단 이 기술 윤리학의 특징은 뭐냐면 객관적으로 기술한다는 점. 사실 이런 윤리들은 학자별로 자기의 주관이 뚜렷하게 들어가 있다면 이 기술 윤리학은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빼고 기술 서술하는 거죠. 요거 다른 말로 바꿔 부르면 과학적으로라고도 얘기하고 또는 누군가의 가치관이 들어가지 않은 가치 중립적으로 라고 바꿔 쓸 수도 있어요. 뭐가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현상 그대로 기술하는 걸 기술윤리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윤리 강의 노트 첫 번째 현대생활과 실천윤리 강의가 끝이 났어요. 어땠나요? 유익했나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면 선생님한테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요 없습니다. 유튜브 촬영을 하는 것 같네요. 선생님이 중간에 핸드폰 배터리가 나가서 영상이 삭제됐을까봐 많이 긴장을 했는데 다행히 남아있었어요. 일단 선생님도 처음이라서 부족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여러분들과 선생님의 어떤 소통 창구라도 됐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건강 챙기는 거예요. 선생님도 웬만하면 밖에 나가지 않고 손 잘 씻고 마스크 꼭 하고 다닙니다. 특히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코로나나 감기 바이러스는 고온과 습도에 약하다고 해요. 고온 다습. 그래서 코랑 특히 목 촉촉하게 유지 잘하고 밤에 따뜻하게 이불 잘 덮고 자고 건강 잘 챙겨서 빨리 개학해서 얼굴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강의 찍고 선생님 다시 돌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복습 열심히 하고 계세요.